우리가 임무를 완수하면 잠수함을 침몰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이 우리를 버린답니다. 수심 150m 해저 산소가 희박한 금속관 안에서 7명의 남자가 붉은 나빈이 찍힌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해군 로미오급 잠수함 천리마 7호의 작전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함장 정우진의 손이 봉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부함장 김태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양 직속 최고기밀 명령서 25년 바다를 항해한 함장도 처음 받아보는 붉은 봉인이었고 작전실 항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정우진이 나빈을 뜯는 순간 금속성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고 승조원들의 숨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문서를 펼치는 손이 점점 느려졌고 함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형 핵탄두 3기, 동해안 은폐기지 이송, 국가 최고기밀 작전이라는 문구가 타자기로 찍혀 있었고 그 밑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임무 완수 시까지 일체의 외부 통신 금지, 위반 시 3대 멸족. 그날 밤 7명은 자신들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 임무가 끝나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3일 후 자신들이 대한민국 해군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을 배신자의 길로 내몰았을까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어떻게 조국을 등지고 핵무기를 들고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밤 11시 동해 북방한계선 북쪽 37해리 지점 천리마 7호가 출항한 지 나흘째 되는 밤이었고 잠수함 안은 언제나처럼 습기와 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함장실로 들어간 정우진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출항 전날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특사가 건넨 봉투였고 작전 해역 도착 후 개봉하라는 지시와 함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산소 절약을 위해 흡연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입에 담배를 물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그는 인터콤을 눌렀습니다. 전승조원 작전실 집합. 5분도 안 돼서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함장 김태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기관사 이성호, 조타수 박민수, 무장사 최영철, 통신사 한준호, 기관보조 서동혁이 차례로 좁은 작전실을 채웠습니다. 모두 잠옷 차림이었지만 긴장한 얼굴이었고 특히 막내인 서동혁은 불안한 눈빛으로 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붉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평양 직속 명령이다. 지금부터 개봉하겠다. 나빈을 뜯는 소리가 작전실에 울렸고 백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우진의 눈이 문서를 따라 내려가는데 그의 입술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무슨 내용입니까? 정우진은 대답 대신 문서를 김태수에게 건넸습니다. 부함장이 문서를 읽는 동안 작전실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김태수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침을 삼키고 나서 다른 승조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소형 핵탄두 3기를 동해안 7번 은폐 기지로 이송하라는 명령입니다.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탄두요? 진짜 핵무기 말입니까?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물칸에 이미 실려 있다. 출항 전날 밤 특수부대가 극비리에 탑재했고 우리는 그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임무를 받았다.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임무 아닙니까? 만약 적에게 발각되면 우리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끝이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문서의 마지막 줄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 임무는 국가 최고 기밀이다. 임무 완수 시까지 일체의 외부 통신을 금지하며 누설시 본인은 물론 3대가 멸족 처리된다. 3대 멸족이라는 단어에 승조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동혁의 손이 떨렸고 최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준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이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치는 북방한계선 북쪽 37L이 목적지까지는 이틀거리다. 모두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임무에 집중하라. 그리고 이 내용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승조원들이 하나둘 작전실을 나갔지만 누구도 편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만 남았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함장님, 임무 완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명령서에는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김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함장님. 나도 알아. 정우진이 담배를 입에서 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네. 돌아가서 쉬게. 김태수가 나간 후 정우진은 혼자 남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심 150m 해저에는 빛이 없었고 그저 깊고 차가운 어둠만이 잠수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죽은 아들의 사진이었고 6살 생일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항생제가 필요했지만 함장 월급으로는 암시장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고 작전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임무가 끝나면 자신들이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국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출항 사흘째 밤, 잠수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순환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만 끊임없이 울리는 복도에서 이성우는 함장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주머니 속 구겨진 편지가 손바닥에 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항 전날 밤 아내 은경이 그의 손에 몰래 쥐어준 편지였고 그는 사흘 동안 그걸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흔들릴 것 같았고 흔들리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우는 조심스럽게 함장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게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은 책상에 앉아 항해 일지를 쓰고 있었고 이성우가 들어오자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성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아내의 서툰 글씨가 드러났고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함장님, 제가 출항 전에 받은 편지입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은이가 사흘 전부터 열이 나요.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래요. 약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당신 월급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바다에 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 이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진은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 어둠만 보이는 잠수한 벽을 응시하는 그의 옆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임무가 뭔지 알고 있나? 압니다, 함장님. 그렇다면 자네도 알겠지. 지금 이 순간 사적인 감정에 흔들리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걸. 이성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네 딸만 죽어가는 게 아니야.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이성호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자네 딸과 같은 병으로 죽었네. 10년 전이었지. 항생제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어. 하지만 난 그걸 구할 수 없었고 아이는 내 눈앞에서 죽어갔네. 이성호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자 정우진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딸을 살릴 수 없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야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약을 살 수 있네. 지금은 참아야 해. 이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경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장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돌아가서 쉬게. 내일 교대 근무 있지 않나? 이성호가 함장실을 나가고 정우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항해 일지를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펜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아빠 아파요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고 잠수함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최영철이 화물칸 근처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핵탄두가 보관된 구역은 특별허가 없이는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고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 김태수가 비상소집을 걸었습니다. 잠을 자던 승조원들이 황급히 작전실로 모였고 모두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얼굴이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수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영철이 오늘 새벽 1시 30분경 화물칸 근처에서 인기척을 감지했다. 누가 그곳에 있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조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엔진 점검 기록이 있습니다. 한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신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서동혁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시선이 서동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증인이 있나? 없습니다. 혼자 잤습니다. 박민수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자네가 복도를 돌아다니는 걸 봤어. 화장실 간다고 했지. 서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죄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떠나? 최영철이 팔짱을 끼고 서동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동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때 함장실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나왔습니다. 작전실의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태수가 상황을 보고했고 정우진은 승조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동혁에게 멈췄지만 곧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증거 없이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국가 최고 기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네. 박민수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함장님, 누군가 화물칸에 접근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2인 1조로 순찰을 돌 것이네.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화물칸 근처는 나와 김부함장만 접근 가능하다. 이해했나? 승조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라. 내일 항해가 남아있네. 승조원들이 하나둘 작전실을 나갔지만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만 남았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서동혁이 아닐까요? 모르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승조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임무 완수 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우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명령을 수행하는 배 안에서 신뢰라는 건 이미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남자가 같은 금속관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전체 회의를 소집하겠네. 모두를 다시 한번 단속해야겠어. 하지만 정우진도 김태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틀 후 그들은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잠수함은 남쪽을 향해 조용히 항해를 계속했고 수심 150m 해저의 어둠 속에서 7명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새벽 2시 통신실에서 낮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한준호가 암호 통신 수신을 확인하고 황급히 함장실로 달려갔고 정우진은 잠옷 차림으로 해독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오는 암호 통신은 함장만 해독할 수 있었고 특수 제작된 암호책과 해독기가 필요했습니다. 해독실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켠 정우진은 암호문을 출력하고 천천히 해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줄이 해독되었습니다. 천리마 7호 귀하. 두 번째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무 진행 상황 양호, 계속 진행하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격려 문구였고 정우진은 별 감흥 없이 다음 줄을 해독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이 나타나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무 완료 후 승조원 전원을 보안 유지 차원에서 격리 처분할 것. 정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그는 다시 한번 암호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해독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 처음부터 다시 작업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격리 처분이라는 단어가 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북한 군대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5년 경력의 함장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처형이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을 영구히 입 다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리마 7호는 임무 완료 후 해저 침몰 처리, 사고로 위장할 것, 잠수함까지 수장시킨다는 것이었고 이는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우진의 손이 떨렸고 출력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공포였을까요? 25년이었습니다. 19살에 해군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바다에서만 살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충성을 맹세했고 당에 대한 신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국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종이는 그 모든 세월이 무의미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자신들을 일회용 도구로 여기고 있었고 쓰고 난 뒤에는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종이를 구겨 쥐고 일어났습니다. 해독실 구석에 있는 소각로를 열고 종이를 집어넣었고 불길이 문서를 집어삼키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글자들을 보면서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양은 이 명령이 절대 외부에 누설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겠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운명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새벽 4시 정우진은 김태수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김태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함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장님, 무슨 일입니까? 함장실로 오게.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 함장실로 들어갔고 정우진이 문을 잠갔습니다. 김태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함장을 바라보았고 정우진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정우진이 처음으로 부함장의 이름을 불렀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목소리에 김태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양에서 암호 통신이 왔네. 무슨 내용입니까? 정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무 완료 후 승조원 전원을 격리 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잠수함도 침몰 처리하고. 순간 김태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내가 직접 해독했네. 3번 확인했어. 김태수의 주먹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우리를 뭘로 아는 거야? 정우진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애들이 들으면 안 돼.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함장님, 우린 25년을 바쳤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군이었고 제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싸우다 죽었어요. 우리 집안 3대가 이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입니까?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을 억누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둘째를 임신했어요. 5달째입니다. 제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요? 자네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 모두 가족이 있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우는 병든 딸이 있고 민수는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지. 영철이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그 가족들은 전부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가네.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죽을 순 없잖습니까? 나도 알아. 정우진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심 150m 해저 빛 하나 없는 깊은 바다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두려운 생각이었고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수야. 예, 함장님. 남쪽으로 갈 수 있겠나? 김태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남쪽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정확히 알았고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존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망명을요? 다른 선택지가 있나? 이대로 임무 완수하고 죽을 건가? 아니면 살기 위해 싸울 건가? 김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고 얼굴 표정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네. 남쪽 정부와 협상할 카드도 있어. 무슨 카드 말입니까? 정우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핵탄두 3기.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남쪽 정부도 우리를 함부로 다루진 못할 거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살아야 가족을 구할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5년을 충성했던 조국을 등지는 선택이었고 배신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에게도 알려야 해.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모두를 모아놓고 김태수가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두 사람은 함장실을 나왔고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조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재순환 시스템 소리만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신인지 생존인지 그 경계선 위에서 7명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우진은 전 승조원에게 기관실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작전실이 아닌 기관실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고 그곳은 잠수함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도청 장치가 있어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어려웠습니다. 엔진 소음이 끊임없이 울리는 좁은 공간에 7명이 둘러앉았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모두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함장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시간에 기관실로 부르셨습니까? 정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승조원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함장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담배를 입에 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평양 본부에서 암호 통신이 왔네. 정우진의 목소리가 엔진 소음 사이로 낮게 깔렸습니다.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겠네. 자네들은 왜 이 임무를 받아들였나? 이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는 군인이고 명령에 복종하는 게 의무야. 나도 25년을 그렇게 살아왔네. 정우진이 담배를 입에서 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최영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양 본부의 명령은 이렇네. 임무 완료 후 승조원 전원을 보안 유지 차원에서 격리 처분하라.
천리마 치로는 해저 침몰 처리하고 순간 기관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엔진 소음만 울리는 가운데 승조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고 한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격리 처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도 알잖나. 북한 군대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동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이 직접 해독하셨네. 3번 확인했어. 박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정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지.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 은폐기지의 위치, 평양의 핵 프로그램. 이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을 살려둘 수 없다는 게 저들의 판단이네. 이성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병든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내가 보낸 편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70입니다. 동생은 겨우 16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제로 수용소에 끌려가겠지. 정우진의 대답이 냉정하게 떨어졌습니다. 자네 가족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전부 마찬가지네.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도 끝이야. 한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곳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잖습니까? 정우진이 승조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어떤 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네. 모두의 시선이 함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야.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거지. 순간 기관실이 폭발할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미쳤습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배신이에요. 이미 평양이 우리를 배신했네. 정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충성한 조국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런데도 배신이라고 할 수 있나? 서동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5달째예요. 제가 탈북하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아이는요?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죽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연자제로 끌려가네. 하지만 그래도 조국을 배신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우진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하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승조원들이 조금씩 조용해졌고 정우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우리에게는 협상 카드가 있어. 핵탄두 3기야. 대한민국 정부도 이걸 원할 거고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못할 거네. 그 카드로 협상해서 가족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이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가족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는 없네. 하지만 여기 남아서 죽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살아야 가족을 구할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최영철이 물었습니다. 남쪽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지. 하지만 평양보다는 낫지 않겠나? 적어도 남쪽은 우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약혼녀가 평양에 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고요. 탈북하면 다시는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못 만나네. 정우진의 말에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함장님,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하려고 하네. 정우진이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찬성이면 동그라미, 반대면 X를 그려서 내게 제출하게. 익명이야. 다수결로 결정하겠네. 종이가 승조원들에게 돌아갔고 기관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엔진 소음만 끊임없이 울리는 가운데 7명의 남자가 각자의 운명을 종이 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이성우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동그라미를 그렸고 최영철은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그라미를 그렸고 약혼녀의 얼굴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서동혁과 한준호는 X를 그렸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조국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 때문에 그들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그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이 종이를 모두 걷어세웠습니다. 5표가 찬성, 2표가 반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승조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됐네. 우리는 남쪽으로 간다. 서동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자네만 여기 남겠나? 혼자서? 김태수의 질문에 서동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아도 죽음이었고 함께 가도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반대했지만 다수를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배에서 혼자 살아남을 순 없으니까요. 서동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를 꼭 구해 주십시오. 정우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네. 그는 조타수 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방향을 남쪽으로 틀게.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승조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잠수함의 나침반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북쪽을 가리키던 바늘이 180도 돌아 남쪽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7명의 인생도 함께 돌아섰고 조국의 군인에서 배신자로 충성스러운 승조원에서 탈북자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건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아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누구도 편안한 얼굴이 아니었고 선택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2시간마다 항해 상황을 점검했고 북한 해군의 추적 신호가 잡히는지 소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새벽 김태수가 정우진을 급히 깨웠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부함장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함장님, 서동혁이 없습니다. 정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했나? 침실, 화장실, 식당 전부 뒤졌는데 없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잠수함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기관실을 확인하고 화물칸을 살폈지만 서동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의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고 그는 통신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통신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직자 외에는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고 지금 당직은 한준호였지만 한준호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두운 통신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암호 송신기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동혁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해군 암호망 주파수에 맞춰 무언가를 송신하고 있었고 손가락이 빠르게 모스 부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김태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서동혁의 뒤로 다가갔고 정우진이 불을 켰습니다. 뭐 하는 건가, 서동혁? 서동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신기 화면에는 방금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고 정우진이 그것을 읽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천리마 7호 남하중 탈북 시도 현재 위치 북위 38도 12분 김태수가 서동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배신자. 서동혁이 바닥에 쓰러지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우진이 송신기를 끄고 서동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한 건지 아나? 압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살려야 해요. 태어날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요. 서동혁이 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아내는 연자제로 끌려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수용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요? 제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요. 김태수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를 죽이려고 했나? 자네 가족 살리려고 6명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인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동혁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우리 위치만 알려주면 아내를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출항 전에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만약 함장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그러면 가족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양은 처음부터 내부 감시자를 심어놓았던 것이고 서동혁은 출항 전부터 이미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명령했습니다. 가더라. 격리실에 넣어. 김태수와 최영철이 서동혁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동혁이 복도에서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함장님, 제발, 저도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격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의 목소리는 금속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정우진은 통신실로 돌아가 송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평양 본부로 전송되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소나 확인해 보게. 추적 신호 있나? 한준호가 소나실로 달려가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북쪽에서 고속 접근하는 물체 감지됩니다. 2개입니다. 거리 20km. 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해군이 움직인 것이고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상벨을 눌렀고 잠수함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 배치. 전 승조원 즉시 전투 위치로. 승조원들이 잠에서 깨어 각자의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이성호가 기관실로 뛰어들어가 엔진 출력을 높였고 박민수가 조타 장치를 잡았습니다. 정우진이 작전실에 섰고 김태수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함장님, 지시하십시오. 급속 자망. 수심 200m까지 내려간다. 최대 속력으로. 잠수함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벽에 걸린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십 개가 빠르게 숫자를 올렸고 150m, 170m, 190m를 지나 200m에 도달했습니다.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압력이 잠수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소나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적 잠수함 2척, 거리 15km.
킬로급으로 추정됩니다. 속력 증가 중입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천리마 7호보다 신형이었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정우진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직선 항해를 계속하면 1시간 안에 따라잡힐 것이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어뢰도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핵탄두는 있었지만 그건 무기가 아니라 협상 카드였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해저 협곡 지대로 간다. 박민수가 조타를 돌렸고 잠수함이 진로를 바꿨습니다. 정우진이 선택한 경로는 위험했습니다. 동해 해저에는 깊은 협곡이 여럿 있었고 그곳은 해류가 복잡하고 지형이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추적을 따돌리기에는 유리한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소나 상황은 적 잠수함 추격 지속 중입니다. 거리 12km.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이성호에게 명령했습니다. 성호, 엔진 출력 최대로 끌어올려. 함장님, 이미 한계치입니다. 더 올리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야. 이성호가 기관실에서 레버를 당겼고 엔진이 괴성을 지르듯 울부짖었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고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적 잠수함 거리 10km. 접근 속도 감소. 김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정우진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고 협곡 지대까지는 20km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한준호가 외쳤습니다. 어뢰 발사 감지. 2발입니다. 정우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피 기동. 우연으로 급선해. 박민수가 조타를 힘껏 돌렸고 잠수함이 거의 90도로 기울었습니다. 승조원들이 벽에 부딪혔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소나에서 어뢰의 추적 신호가 들렸고 고주파 핑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뢰 접근 중. 거리 500m, 400m. 최영철이 미끼 발사기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함장님, 미끼 발사합니까?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 정우진의 목소리가 침착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뢰와의 거리가 300m, 200m로 좁혀졌고 이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지금 최영철이 버튼을 눌렀고 잠수함 후방에서 여럿 미끼가 발사되었습니다. 수중에서 미끼가 터지며 강한 열과 소음을 발생시켰고 어뢰의 추적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어뢰가 미끼를 향해 방향을 틀었고 5초 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잠수함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직격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뢰는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고 미끼에 속지 않았습니다. 한준호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두 번째 어뢰 여전히 접근 중. 거리 150m. 배신의 대가는 추격이었고 이제 진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리 150m, 100m. 한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소나에서 어뢰의 고주파 신호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미끼는 이미 모두 소진했고 회피 기동만으로는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급강하. 수심 250m까지. 박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함장님, 설계 한계치가 230m입니다. 알고 있어. 지금 당장. 조타가 급격히 기울었고 잠수함이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고 승조원들이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수십 개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 210m, 220m, 230m를 넘어섰습니다. 선체에서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들렸고 압력이 잠수함을 으깨려는 것처럼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240m, 선체 압력 한계치 초과. 김태수가 외쳤지만 정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심 250m에 도달하는 순간 그가 명령했습니다. 수평 자세, 최대 속력 유지. 잠수함이 다시 수평을 찾았고 어뢰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수온과 염분 농도가 달라 소나 신호가 굴절되었고 어뢰의 추적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정우진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뢰거리 80m, 70m, 60m. 한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정우진은 침착하게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연 급선회, 동시에 엔진 정지. 엔진 정지라니요? 이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잠수함이 급선회하는 동시에 엔진이 꺼졌고 추진력을 잃은 배가 관성만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뢰가 그들이 있던 위치를 지나쳐갔고 추적 신호를 잃고 계속 직진했습니다. 10초 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고 어뢰는 해저 바위에 부딪혀 터진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승조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영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박민수는 조타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엔진 재가동, 남쪽으로 전속력. 이성우가 기관실에서 레버를 당겼지만 엔진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기판을 확인하고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냉각 시스템 과열로 자동 차단됐습니다. 재가동까지 최소 10분 필요합니다. 10분이면 적 잠수함이 따라잡는다. 김태수가 소나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2척, 거리 8km. 계속 접근 중입니다. 정우진은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엔진 없이 표류하는 잠수함은 그저 거대한 관에 불과했고 적이 도착하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5분 안에 가능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성우가 기관실로 뛰어들어갔고 냉각수를 수동으로 순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4분 30초 후 엔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낮은 진동이 잠수함 전체로 퍼졌고 추진 스크루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 명령했습니다. 전속력 남진, 협곡지대로 진입한다. 잠수함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해저 지형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소나의 거대한 협곡이 나타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해저 절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협곡 사이로 진입했고 좁은 통로를 따라 지그재그로 항해했습니다. 추격하는 북한 잠수함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한준호가 외쳤습니다. 함장님, 북방한 개선 오해리 전방입니다. NLL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남한 해역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영원히 조국을 잃는 것이었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평생 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계속 직진. 잠수함이 북방한 개선을 넘었습니다.
소나의 새로운 신호가 잡혔고 한준호가 보고했습니다. 남한 해군 초계함 감지됩니다. 거리 12L이 동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상 준비. 백기를 개항하라. 김태수가 긴급 부상 절차를 시작했고 잠수함이 천천히 수면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200m에서 100m, 50m를 지나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햇살이 잠수함 선체를 비췄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해치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이 해치를 열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남한 해군 초계함이 보였고 함포가 그들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흰색 깃발을 개항했고 바람에 펄럭이는 백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북한 잠수함으로 보이는 선박,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항복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정우진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군인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귀하, 여기는 북한 해군 잠수함 천리마 7호입니다. 함장 정우진입니다. 교신이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하의 의도를 밝히십시오. 정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국도, 과거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승조원 7명 전원이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원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초계함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었고 국방부와 청와대의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협상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보남은 소형 핵탄두 3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급 위력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를 귀국 정부에 인계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핵무기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0분 후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리마 7호, 현재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특수부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승조원 전원 갑판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정우진이 승조원들을 불렀습니다. 6명이 해치를 통해 나왔고 격리실에 갇혀있던 서동혁도 김태수가 끌고 나왔습니다. 7명이 갑판 위에 일렬로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고 이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한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잠수함 갑판으로 내려왔고 완전 무장한 그들의 총구가 7명을 겨누었습니다. 특수부대장이 다가와 정우진의 뒤에 섰습니다. 신원 확인. 이름과 계급. 북한 해군 소령 정우진입니다. 손을 뒤로. 차가운 수갑이 정우진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나머지 승조원들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고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진은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조국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초계함으로 이송하기 시작했고 잠수함 안으로 핵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초계함 갑판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명의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인천 해군기지 지하 3층,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신문실에 정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철제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고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열흘째였지만 시간 감각이 무뎌져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조사관들이 교대로 들어와 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국정원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무표정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정우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우진 씨,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같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정우진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죠. 평양 본부에서 암호 통신이 왔습니다. 임무 완료 후 승조원 전원을 격리 처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핵탄두는 진짜입니까? 확인해 보셨을 텐데 왜 물으십니까?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소형 핵탄두 3기, 각각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위력입니다. 평양에서 직접 탑재했고 동해안 은폐 기지로 이송하는 임무였습니다. 조사관이 펜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핵시설의 위치를 압니까? 함장이었지 첩보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번 임무와 관련된 것뿐입니다. 은폐 기지의 정확한 좌표는? 정우진이 좌표를 불렀고 조사관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한 해군의 전력, 잠수함 배치 현황, 작전 계획, 암호 체계. 정우진은 아는 것을 모두 말했지만 그가 가진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조사관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2시간 후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우진이 그를 불렀습니다. 제 조건은 언제 논의됩니까? 조사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조건 말입니까? 가족 구출입니다. 망명 조건으로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우진 씨,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가족 구출은 불가능합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핵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 대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당신 가족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별개라니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게 뭡니까? 협상 카드라고 했잖습니까?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출하는 건 외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과 공식 관계가 없고 그들을 빼내려는 시도는 납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우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그냥 보라는 겁니까?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문이 닫히고 정우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옆방 신문실에서는 이성우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소속 조사관 2명이 그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이성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성우 씨, 당신의 가족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내와 딸이 평양에 있다고 했죠? 네, 아내 박은경, 딸 이지은입니다. 딸이 지금 폐렴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탈북을 선택했습니까?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명령이 그랬으니까요. 살아야 딸을 살릴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가족 구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을 불법으로 빼낼 수 없습니다. 이성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 딸은요? 제 아내는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합니까? 이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이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연락할 수 있습니까?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이미 연좌제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핵 전문가들이 핵탄두를 분석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진의 말대로 소형 핵탄두 3기는 진짜였고 각각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루토늄 기반의 핵분열 장치였고 북한의 핵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진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국방부는 비상이 걸렸고 이 사실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우진과 승조원들은 별도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군 병원 지하에 마련된 격리 구역이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7명은 각자의 방에서 지냈지만 공용 공간에서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식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낳았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약혼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답니다. 당에서 강제로 정해줬다고 합니다. 배신자의 약혼녀로 남아있을 수 없었겠죠. 최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수용소로 끌려갔답니다. 동생도 함께 16살짜리 애가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빈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태어난 아이 소식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았는지 모르겠네. 한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함장님, 후회하십니까? 후회라기보다는 회의가 드네. 살아남았지만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이성우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중국을 거쳐온 편지였고 딸의 글씨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할머니가 돌봐주시는데 할머니도 늙으셔서 힘들어하세요.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이성우의 손이 떨렸고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네, 성우. 내가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함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한 길입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평양 명령대로 따랐다면
지금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 아닙니까?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명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여기서도 그들은 협상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져왔지만 가족은 구할 수 없었고 조국을 배신했지만 새로운 나라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7명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마치 또 다른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우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지만 그의 가슴은 차가웠고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교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2주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 정치제도, 취업 준비, 문화 적응 등을 배우실 겁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기계적이었고 수백 명의 탈북자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온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옆에 앉은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함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교육은 낯설었습니다. 시장경제, 주식, 은행, 신용카드, 인터넷. 모든 것이 외계어처럼 들렸고 이성우는 수업 시간에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취업 준비 수업에서는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웠지만 경력란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북한 해군 소령이라고 쓸 수는 없었고 잠수함 함장이었다고 적으면 신원이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경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진실을 쓸 수 없는데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당히 각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박 관련 업무를 했다고 쓰시면 되겠죠.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방편입니다. 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방편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고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재난이 터졌습니다. 한 언론사가 그들의 신분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뉴스 속보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난 3월 북한 잠수함 승조원 7명이 소형 핵탄두 3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극비로 분류해왔으나 본지 취재 결과 핵무기 밀반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뉴스를 보던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지만 신원 정보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함장 정모 씨, 부함장 김모 씨, 승조원 5명. 곧 이름이 특정될 것이고 얼굴도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김태수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껐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정우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2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핵탄두 밀매 의혹, 탈북 승조원 7명 배후 조사 중 북한 공작원 가능성도 제기돼 밀매라는 단어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공작원 의혹은 그들을 첩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나원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한 탈북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의심받는다니까. 핵무기를 가져오면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 최영철이 주먹을 쥐었지만 정우진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참게. 싸우면 우리만 손해야. 12주 교육이 끝나고 7명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정착금을 지급했지만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정우진은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고 김태수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취업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정우진은 이력서를 25곳에 보냈지만 면접 연락이 온 곳은 3곳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물류회사였고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선박 관련 업무를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죠?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이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사건의 당사자시군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것과 제 업무 능력은 별개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면접도 세 번째 면접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우진은 점점 이력서에서 북한 경력을 지워나갔지만 공백 기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첫날 밤 손님이 들어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에요? 핵 가져온.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 맞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손님이 나간 후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사장이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죄송한데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신다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미지 문제예요. 이해해 주세요. 김태수는 일주일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동료들이 그의 신원을 알게 되자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성호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온 것이었고 봉투가 여러 번 뜯겼다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검열을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안에서 작은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딸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작년 겨울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빠가 배신자가 되어서 약을 구할 수 없었대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대요. 나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요. 할머니가 늙어서 일을 못해서 밥이 부족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이성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룸벽이 그의 울음소리를 흡수했지만 가슴속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진에게 이성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함장님, 저 못 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성우, 어디 있나? 한강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이성호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고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우 내려오게. 함장님,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살려고 도망쳤으니까요. 제가 가족을 죽인 겁니다. 이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진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네. 자네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야. 두 남자는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섰습니다. 한참 후 이성우가 난간에서 내려왔고 정우진은 그를 데리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마셨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진은 나머지 5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들 한번 모이자. 우리끼리라도 의지해야 할 것 같네. 자유를 선택한 대가는 가족이었고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인천 연안부두 골목에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였고 간판도 없는 3평짜리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자기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바다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은 4개뿐이었지만 정우진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서너 명 정도였고 대부분 단골이었습니다. 근처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 후 소주 한잔 하러 들르는 곳이었고 정우진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민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과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가서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고 하루 12시간을 일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 돈의 절반을 중국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실제로 딸에게 도착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는 매달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인천 부평에서 치킨집 배달 일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일이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이 까졌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는 약국에서 밴드를 사서 붙이고 다시 배달을 나갔습니다. 박민수는 인천 송림동 쪽방촌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일이 있는 날은 15만 원을 벌었지만 일이 없는 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밤이면 약혼녀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소주를 마시며 혼자 울었습니다. 최영철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이었고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준호는 PC방 알바를 했고 서동혁은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7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정우진의 횟집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소주와 광어회를 주문했습니다. 정우진이 회를 썰어내오자 노인이 북한 말씨로 물었습니다. 주인장이 직접 하십니까? 정우진이 긴장했습니다. 북한 억양을 숨기려 했지만
노인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북쪽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온 지 30년 됐지요. 정우진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노인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한잔 하시겠습니까? 정우진이 잔을 가져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주를 마셨고 한참 후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함장님이십니까?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도 옛날엔 잠수함을 탔습니다. 원산 해군 기지에서 근무했지요. 뉴스에서 당신들 이야기를 봤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경계하지 마십시오. 저는 적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가족 생각에 밤마다 울었지요. 제 아내와 아들이 함흥에 있었습니다. 탈북하고 나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10년이 지나서야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수용소에 갔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살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족에게 희망이라는 거리요. 희망이라니요? 가족은 이미 죽었는데요. 제 아들이 15년 만에 탈북했습니다. 작년에 남쪽으로 왔지요.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애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했다고. 정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할 겁니다. 그때 당신도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노인이 소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는 평생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가게를 나가고 정우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 저 너머 어딘가에 고향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는 말이. 그는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6명의 동료가 있는 대화방이었고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만나자. 내가 쏜다. 답장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함장님. 김태수였습니다. 갑니다. 이성호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최영철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박민수, 한준호, 서동혁의 답장도 이어졌습니다. 밤 10시 7명이 정우진의 횟집에 모였습니다. 좁은 가게가 가득 찼고 정우진이 소주병을 따라 잔을 돌렸습니다. 2년간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증인이었고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 노인을 만났네. 우리보다 30년 먼저 이 길을 걸어온 분이셨어. 그분이 그러시더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고.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답니다. 할머니 댁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 꼭 데려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우진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거네. 박민수가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바다에서 도망치는 꿈을요. 하지만 깨어나면 이곳이 현실이라는 게 다행입니다. 최영철이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편의점 알바하면서도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선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한준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은 못 됐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서동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배신했으니까요. 김태수가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네. 자네도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방을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자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연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항해는 계속된다. 7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자도 영웅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7명은 횟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6개째 비워졌고 취기가 오르자 그들의 입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수함에서의 일상, 엔진 소리, 좁은 침대, 짠 라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우가 엔진실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함장님께 들킨 날. 이성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정말 혼났습니다. 일주일 청소 당번이었지요. 정우진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네. 그때는 그렇게 화가 났는데. 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준호가 소나실에서 몰래 노래 부르던 게 생각나요. 북한 가요 말고 남한 가요를 불렀죠. 한준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건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소나로 다 들렸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횟집을 채웠고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이 잠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의 횟집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집 블로그에 소개되었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는 직원을 1명 고용했고 은행 대출금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성호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딸에게 편지를 보냈고 가끔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고등학교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성호는 그 편지를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김태수는 배달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자기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오토바이 거울에 붙여놓았고 배달을 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박민수는 건설 현장 일용직에서 벗어나 작은 철물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규직이었고 4대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고향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영철은 공장 야간 근무를 계속했지만 낮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남한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고 그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언젠가 만나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준호와 서동혁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우진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인천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월미도 방파제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우였습니다. 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딸이 탈북했답니다. 중국 브로커가 연락 왔어요. 지금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정말입니다. 한 달 안에 남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성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장님, 제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축하하네, 성호. 정말 축하해. 전화를 끊고 정우진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것.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폐를 채웠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한 달 후 7명은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이성호의 딸 지은이가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이성호는 초조하게 서성거렸고 손에 쥔 꽃다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고 이성호의 눈이 출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았고 얼굴이 여위였지만 이성호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성호가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 굳어 있었지만 이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둘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진과 6명의 동료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8명은 정우진의 횟집에 모였습니다. 지은이를 환영하는 자리였고 정우진이 특별히 회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낯선 어른들 사이에서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성호가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아빠의 동료들이야. 함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지. 지은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김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한테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네. 정우진이 지은이에게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횟집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7명의 남자와 1명의 소녀는 새로운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우진은 혼자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서쪽 하늘 어딘가에 고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확답할 수 없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성호처럼 기다리면 언젠가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자의 삶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떠난 뱃사람들은 이제 땅 위에서 새로운 항해를 하고 있었고 목적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은이가 이성호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특히 생존과 신념 사이에서, 가족과 자유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7명의 남자들은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인 찍히고 외면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무언가를 잃게 되고 후회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람들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